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앞두고 상당히 우울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서의 전략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 파이낸스 센터 PB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내일부터 또 6일간의 연휴가 즐거워야 되는데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조금 힘든 구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보면서 저희가 찬찬히 대응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3고, 3고가 뭐냐 하면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중반에는 3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에서는 강세장, 그 옛날이긴 하지만 3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업들도 그렇지만 소비자들한테도 시장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 간밤에 미국장이 1% 이상, 나스닥은 1.5% 이상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는 뭐 800 내지는 코스닥은 800, 코스피는 한 2,400이 또 위태위태해지는 구간이거든요. 팀장님이 보시기엔 사실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사야 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어제 뭐 이제 고객분들이랑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수는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종목들 간의 경쟁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 7월, 8월 달 시장이 지수는 좋았을, 뭐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지수는 계속 갔지만 사실 종목들의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 격차가 많이 나는 장이었잖아요. 내려올 맞아요.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도 좀 과하게 쏠렸다면 지금 내려올 때도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3고에다가 사실 지금 고임금까지 겹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작은 소기업일수록 좀 버티기 힘든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제 질문 주신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매도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미 손절이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구간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최소한 이제 매수일 것 같은데 언제 매수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들을 보면 명절을 좀 앞두면 이제 조금 항상 뭐 시장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뭐 그냥 질질 흐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절도 좀 긴 상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사실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명절 이후에 사지 이게 사실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그 긴 연휴 동안 리스크를 안고 갈 사실 지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그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좀 큰 시세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이 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들이 나오죠. 10월부터. 근데 이번에는 조금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뭔가 조금 더 일찍 나오는 듯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PB센터에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좀 크게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언제부터 매도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들이 있었는데 조금 좀 빨리들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통계들을 보면 항상 10월부터 항상 12월까지는 좀 재미없는 장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앞당겨져서 9월부터 좀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실 유가나 그다음에 금리의 변동성이 또 변수가 사실 이게 상수화돼야 조금 우리가 매매하기 좀 편해질 텐데 계속 변수를 작용하다 보니까 불편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10월까지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목을 사고 싶은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고 외국인들의 선물 패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천천히 전 살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매도의 시기는 어쩌면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좀 현금을 들고 계시거나 주식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락이나 우리가 6일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가려는 그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넌지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우리가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쏠려 있었던 섹터였을 거고 우리가
이제는 또 거꾸로 2차 전지 배터리 하면 또 이제 악몽의 어떤 이제 섹터가 돼버렸는데 네. 이런 섹터, 이게 주도 섹터가 흔들렸을 때 이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결국 실적에 대한 네. 얘기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4일부터 다시 재개장, 이 재개장이라는 말도 좀 웃기지만 왜 제가 재개장이라고 했냐면 좀 이 9월의 시장을 좀 정리하고 10월부터는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되면 또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발표도 네. 있고요. 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실적이 지금 사실 3고라고 저희들이 얘기 붙인 이유가 과연 네. 실적 시즌이 우리를 달래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세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쵸. 실적이 좀 안 좋아도 분위 심리적으로 좋을 때는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그 다음 거를 보죠. 다음 걸 네. 보죠. 근데 지금 당장 이런 추세가 하락 추세인 장에서의 실적 발표는 사실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심리를 뒤바뀌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사실 어제 장중에서도 뭐 몇몇 일부 종목들은 상승 반전을 시도했지만 이평선 저항이든 가격 저항이든지 간에 거기 닿기만 하면 그냥 바로 물량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에부터 이제 잠정 실적들을 발표할 건데 이미 뭐 내년도 이제 4분기부터는 2024년도 실적들을 4분기 실적보다는 2024년도 실적들 계속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물량 소화하는 4분기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주도주가 있었고 주도주가 쉬면 시장은 사실 부러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살아가려면 다음 주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는 이제 해야 봐야 될 건데 그 힌트가 분명히 아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이던스들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면 실적 발표가 뭐 11월 중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11월 되면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명히 이제 2024년도 전반적인 실적 발표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흑자 전환이 확실하게 되는 것들이나 또는 올해 대비 성장률 확실히 나와주는 섹터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일단은 수출이 조금 빨리 늘어줘야 우리 예상대로 우리 기대한 바대로 수출이 좀 빨리 늘어줘야 코스피의 전반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텐데 그게 좀 요한 상황이라는 거, 그게 아직 변수라는 거. 네. 그래서 10월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그동안에 이제 경험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주도 업종이 소위 말해서 이제 무너지거나 네. 부러지고 변동성에 노출되고 나면 시장도 사실 좀 변동성에 노출되고 그렇죠. 네. 바로 또 일어서서 V자 반등이 나가기보다는 옥신각신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주도주가 다시 되네, 아니다, 이게 주도주다. 네.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네. 주도주라고 했었던 업종들이 실적 시즌에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 실적 시즌은 이 정도의 이익 갖고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되겠냐라는 그런 어떤 타격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시 주도주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네. 진입을 하기 때문에 10월이 힘들다라는 얘기 드렸고 거꾸로 이 사려는 입장과 다시 주도주가 잉태되고 생겨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게 로봇이 될 건지 네. 반도체가 될 건지 제약바이오가 될 건지 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섹터가 될지 지금부터 챙겨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팀장님 말씀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그러면 좀 최근에 좀 핫했던 이 로봇주에 네. 대한 얘기를 좀 네. 주도주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쵸. 예, 네. 뭐 로봇에 대한 기대도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장 흐름 이후 상장하고 나서는 저도 사실 좀 퀘스천이긴 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네. 고민이 있어서 네. 일단 이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 내지는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 어떻게 좀 가능을 한지 예. 일단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올해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도 성과가 좋았지만 네. 그 외에도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의료 AI 쪽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 정말 큰 시세가 난 종목 5배에서 10배씩 난 종목들도 지금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주도 대시세가 났던 종목들이 사실 티가 많이 안 나서 지금 지수 큰 종목들이 아니라서 그렇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도 그 중에 하나인데
로봇이 사실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고 또 대기업들이 다 달려 이제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적으로도 앞으로 로봇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 로봇 주식들을 보면 작년에도 일부 시가 났었고 올해 또 큰 시가 났었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저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섹터는 된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정말로 이제 로봇 주식 중에서 지금은 워낙에 많은 로봇 섹터 주식들도 있고 또 숨겨진 로봇 주식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정말로 이제 로봇 주식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이 일상생활 딱 치고 들어왔을 때 딱 2차 전지 주식들이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삼성 SDI도 사실 지금의 2차 전지 주식들도 2013년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2차 전지 테마라고 불렀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당시도.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정말로 돈을 벌고 실적이 되고 우리 주변에 전기차가 정말 많이 다닐 때가 정말 큰 시세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은 사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일부 서비스용 로봇에만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에는 정말 큰 시세를 한 번 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미래에 기대한 기대감이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 한번 주식에 반영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수급이 분산되는 이제 뭔가 피날레를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은 상장하고 나면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해서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상장 이후에 3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봇 하면은 생산성이고 생산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 인구 구조라든지 밸류체인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미 다가온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긴 한데 테마가 산업으로 되기까지는 맞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걸리고 네. 짧게 봐도 5년, 더 짧게 봐도 2, 3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탁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기적인 상황에서 보자.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조금은 긴 호흡에서 알아보자.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다시 또 꺼내 드려야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이미 산업화되어 있는 것들. 네. 이미 산업화돼서 지금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뭐 하다못해 자동차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아까 수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수출이 돌아서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미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어요. 2차 네. 전지에 대한 얘기. 네. 아니면 2차 전지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반도체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에 중점 아니면 또 다른 3회 섹터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일단 한국 시장 특징상 시기적으로 10월은 지나고 나야 조금 그 윤곽이 정확히 나올 것 10월은 같다는 생각이 지나야 들고요. 된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이제 큰 손들이 뭔가 이제 주식을 시장가로 세게 사주시는 분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10월은 구조적으로. 그래서 10월은 천천히 보다가 11월, 12월 됐을 때 내년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섹터들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큰 시세를 냈던 섹터들을 조금 제외하고 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종목들 올해 큰 시세 났던 종목들은 조금 급하게 떨어졌을 경우도 당연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들은 따로 가져가고 네. 뭔가 내년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일단 올해 큰 시세가 냈던 종목들은 조금 제외하고 그렇죠. 반도체 안에서도 HBM들은 좀 제외하고 그렇죠. 이전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렇죠. 예. 네. 제 기억으로는 통계 자료 제가 공부해 스터디해 본 바로는 2000년 초반에 SK텔레콤 정도만 있었고요. 우리나라 주도주들은 통상 1.5에서 2년 정도 갔었고, 예.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 보면 작년과 올해까지 해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내년에 다시 이어가기는 힘들다. 쉽지 않다. 저도 예.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을 네. 쓴 적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SK텔레콤부터 조선주도 있었고, 2000년대 차화정도 초반에 잘 있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때는 대구백화점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영진약품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네. 예. 아무튼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하여튼 아닙니다. 이전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될 네.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편한 마음을
들고 계신 분 네. 투자자분도 계신데 저희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네. 잠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도주는 뭐 반도체에서도 HBM은 어쩌면 또 네. 주도 업종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다른 업종으로 갈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전통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감산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죠. 선물 가격 반등이 원래는 한 10월 정도 예상했는데 지난 이제 뭐 9월 정도부터 이제 반등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네.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들 소부장들이 반등하기도 시작했었고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이제 일시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지금은 그쪽은 정말 이제 좋은 가격들이 왔기 때문에 네. 과대 낙폭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실 만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도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좀 올드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네. 이제 8월 달에 이제 중국이 단체 강력이 재개가 됐잖아요. 예전 2015년도부터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 보면 이제 정말 그때만 해도 아마 월 평균 관광객이 제 기업 160만 명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제 역대 최고치가 한 월 기준으로 160, 170만 명 정도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거의 뭐 중국인들 위주로 왔었지만 그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K-팝부터 시작해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미국인이나 또 동남아 여러 국가들 최근에 명동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맞아요. 관광객들이 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소비가 더 좀 약간 포트폴리오화돼서 단단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화장품 주식들 보면 일본이나 미국향으로 나가는 화장품 주식들은 좋은 반면에 맞아요. 안 좋은 전통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주식들 사실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결국 주식시장은 신선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건데 그 중에서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카지노 중에서도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네. 회사들은 사실 중국을 관광객들 완전히 보고 만든 회사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재미가 없었죠. 그렇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카지노 하면 파라다이스인데 이 아이디어는 너무 올드한 아이디어가 돼서 신선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그쪽에서 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 소비주들도 보면 사실 올해 다 적자였다가 내년부터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섹터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높은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한 2018년도에 정말 그 항암제 열풍 이후에 네. 그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빼고 정말 전통적인 항암제 신약 개발한 회사들 최근에 보면 유한양행이나 이런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사실 JW 중해제약 사실 기존의 투자자들이 정말 안 봤던 주식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동력을 갖고 있는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 동안 워낙에 많은 그 임상 환자 중단도 있었고 맞아요. 학회도 중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작년 말부터 임상 환자들이 모집도 잘 됐었고 이제 유럽 이번에 11월에 있을 유럽 이제 종양학회 시작해서 내년에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미국 암학회, 종양학회 다 있으니까 약간 좀 이제 지금 금리가 계속 변수긴 합니다만 변수화가 이제 상수화될 때쯤이면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흐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좀 원래 주식이라는 게 불편할 때 사야 맞아요. 되잖아요. 아마존도 정말 초기 때는 퍼 600배 막 그랬었고 오히려 퍼가 성장주들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니까 그런 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좀 비싼 주식들 오히려 그쪽에서 좀 저는 주도주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10월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다. 주도주가 탄생할 때는 항상 어려울 때 탄생을 맞습니다. 하는 거고 네. 그 주도주를 저희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무도 보지 않거나 네. 내지는 조금 올드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네. 있다. 제약바이오라든지 중국 소비주에서도 턴어라운드나 네. 신선한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바라보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 파이낸스 센터 PB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